이경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안 되는데 박진환 소장께서 막 많이 얘기해 줄 거라고 해서 부담 100배입니다. 제가 잘 입고 하지 않는 편이라서 광고하겠습니다. 대체로 그 사시는 데가 연수구 쪽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그러면 호구조사 한번 해볼까요? 저희 학교가 연수구에 있으니까 이제 뭐 연수구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여쭤봤습니다만 지역마다 좀 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여쭤봤는데 연수구에 그 지금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혹시 이 문화재청이라는 그 정부 기관을 뭐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나의 뭐 자식이나 뭐 일가 중에서 혹시 문화재청 쪽에서 근무한다거나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그 문화재를 뭐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그 강화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화재청과 좀 많은 그 서로 간에 그 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에 굉장히 많은 그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동산문화재는 뭐 주변 건축 행위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문화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집이나 뭐 아니면 성곽이나 왕릉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 행위를 할 때 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좀 일정 정도 제약을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생각할 때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강화군 쪽에서는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그 규제를 이제 완화시켜달라 아니면 없애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 강화 지역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죠. 보궐선거 할 때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뭐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사시는 지역이 연수구 쪽에 사시는 분들이 연수구에는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인재. 원인재가 뭐죠? 임주희 씨 사당. 임주희 씨 사당. 가보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거기는? 저 느낌이. 새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었죠. 새로 지었어. 새로 지어서 그냥 태국 같아요. 마치 저기 우리 뭐 어디야 그쪽에서 나가면 저 한옥마을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거기보다 좀 나아요? 네. 음식점은 없으니까. 네. 그럼 거기 가기 조금 전에 있는 우리가 본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막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문화재인 줄 알았는데. 사사자 석탑이나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막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원인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죠. 이쪽에 이제 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로 옮겨와 가지고 원래 문화재청에서 추구하는 원칙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원칙인데 좀 편법이라고 할까 타협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르신이 살고 계시니까 좀
네. 어르신이 살고 계시니까 그걸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문화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위치를 그 원인재가 있던 네. 그 자리를 공원을 만들어 버려요. 그 공원 안에 원인재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인천시의 그 의식이 좀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래서 그냥 옮겨버려. 그래가지고 옮겨버린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문화재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온통 규제만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고개를 많이 끄덕거려 주신 분 중에서 내 집이 아니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 집이었으면 무슨 소리야 이게 막 이러면서 실제로 좀 그 유명한 그런 분들도 자기 집을 문화재로 이제 지정한다고 하니까 부셔버린 사람도 있어요. 문화재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휙 부셔버렸어요. 그런 그 내 거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들 그런 게 이제 문화재에서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문화재청이라는 곳을 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여기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한번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 손 한번 잠깐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디 물어봐야 돼요? 가까운 데가 남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 남동구도 많이 보이는데 남구는 혹시? 그러면 연수구와 남동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부평구요. 부평구 멀리서 오셨네요. 네. 부평구에서도 이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막 강자가 네. 10강 이상 돼서 열리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 강화 전문 강좌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강화 고려 역사재단, 강화 고려 역사재단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주로 해가지고 강화 관련된 내용들의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강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참여해보고 싶으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쪽도 요즘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가장 이제 쉽게 아는 방법은 물론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면 문화재청에 문화유산 정보, 문화유산 정보라는 데가 있으면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옆에 뜨는 것을 우리 지역 문화재 이렇게 주소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지도 보고 하시는 게 편하시죠. 인천광역시 눌러주시고 인천에 이제 이렇게 딱 지도가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뭐 연수구부터 눌러드릴까요? 남동구부터 눌러드릴까요? 부평부터 눌러드릴까요? 어디부터 한번 눌러드릴까요? 연수구로 좋습니다. 연수구부터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는 31개의 문화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연수구에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훌륭하십니다. 연수구에는 박물관 커다란 게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만 있는 건 아닌데 좀 커다랗다고 생각되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박물관이 2개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죠? 시립박물관과 가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관리자, 소재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천박물관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국보와 보물인데 다 책입니다. 그냥 이것도 문화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화재는 아니고 동산 문화재. 다 가천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국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가천박물관에 있는 책입니다.
표적은 육아사진론 권 53이라는 책 한 권이고요. 이렇게 가천박물관이 15종류의 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은 책 이외에 범종, 뭐 관음자상, 목조자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고 대부분 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나 갖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능어돼지, 하깃지성묘, 각국 조개석 이것도 박물관에 있는 분들 둘 다 원인제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이것도 시립박물관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박물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구에는 뭐가 없다라고요? 부동산 문화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마 새로 조성하면서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연수구가 조성되던 시기가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죠, 훨씬 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덜하고 또 인천이 약간 문화재의 어떤 그런 보존 관리 쪽에 있어서 약간 변방 쪽에 가까워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땅을 파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건설행위 할 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연수구는 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한번 볼까요? 남동구. 연수구만 보고 넘어가면 또 화내실 수 있으니까. 남동구는 문화재가 동산 문화재보다는 주로 이제 부동산 문화재가 많습니다. 주로 묘역이 많이 있고 뭐 좀 유명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수동 그 공원에 있는 은행나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장도 포대가 있었던 터, 그곳에 장도 포대지가 있고 또 노년 포대가 있고요. 이쪽 지역이 소래포구가 있는 쪽이 이쪽이고 이쪽은 뭐 잘 아시는 논현동 쪽. 네, 이쪽이죠. 부평을 한번 볼까요? 부평. 부평은 좀 없습니다. 거의. 딱 두 개가 있네요. 부평 현재는. 하나는 보물, 교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숫자로만 따지면 연수구가 굉장히 문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 재산 관계상 가지고 있는 동산 문화재가 연수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강화에는 문화재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강화는 몇 개가 있죠? 이제 제가 어제 강화군청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현황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계속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업데이트를 계속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새롭게 해주는 역할을 시군구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제 좀 업무에 뭐 이렇게 바쁘고 하다 보면 그때그때 못 올려가지고 현황과 문화재청 홈페이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건. 그래서 숫자를 제가 고쳤습니다. 어제. 강화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109개 있다고 나왔는데 강화군 문화재 담당자는 110개다. 그래서 인천의 초문화재가 그냥 오늘 날짜로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 것 기준으로 하면 245건, 이제 강화군 거 하나 추가해서 246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10개가 강화에 있습니다. 110개가. 강화를 빼면 인천에 있는 문화재 총 숫자는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봤던 연수 그런 사례를 놓고 보면 동산 문화재가 훨씬 많고 이제 부동산 문화재는 좀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거를 그냥 한번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것에서 문화재를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 좀 들어보셨죠? 네. 국보.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이렇게 격을 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박모 대통령이란 분도 계시고 이모 대통령이란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문화재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다고 그래요. 금관 나왔냐? 금관 정도 돼야 그분들은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계천에서 조선시대 왕릉을 꾸몄던 이런 성물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 왜 돌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렇게 하셨던 유명한 내용이 신문에 막 커다랗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쪽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이 정도 급은 돼야 문화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국보 1호가 지금 그래서 뭔지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냥 한번 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혹시 그럼 보물 1호는 네. 왜 숭례문은 숭례문이라고 하시고 동대문은 동대문이라고 하시고 격을 맞추려면 숭례문 흥인지문이어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남대문 동대문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부 학자들이나 이제 일부 쪽에서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거는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미 조선시대 관련 기록에서도 편하게 남쪽에 있는 큰 문이기 때문에 남대문, 동쪽에 있는 큰 문이기 때문에 동대문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 남대문, 동대문은 뭐의 큰 문이죠? 뭐의?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성 그걸 요즘은 우리가 한양도성 이렇게 문화재 명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한양도성에 커다란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문이 그거죠. 그 문 중에서 지금 혹시 없어진 문도 하나 있는데 4개 큰 문 중에서 아세요? 돈이 훌륭하시네. 속칭 서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복원을 하고 싶어도 복원이 좀 어려운 게 그 돈이문 자리가 대로입니다. 대로. 그 뭐라고 그쪽을 얘기하시면 잘 아실래나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강북 삼성병원하고 그 옛날 MBC 지금 이제 경향신문사하고 사이에 그 도로 있던 건데요. 서대문에서 광화문 넘어오는 굉장히 지금도 넓은 도로이지만 그때도 거기가 넓은 길이었던 거죠. 그건 없어져가지고 지금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개념 중에서 다 그냥 한자를 잘 아시는 세대니까 한자만 봐도 대략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재 분류할 때 문화재의 형태별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지정을 누가 하느냐, 지정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했느냐 아니면 광역 시도에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형별로 볼 때 이제 유형 문화재는 뭐 형태가 있는 것, 여기는 유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 얘들은 다 형태가 있겠죠. 근데 이거 민속 문화재니까 뭐랑 관련이 있는 것? 우리의 민속과 관련이 있는 것들. 기념물이니까 그냥 뭔가를 기념하기에 상징적인 것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념물이 좀 범주가 매우 넓어요. 그래서 그냥 시도에서 지정했으면 쉽게 인천시 기념물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그 뭐 격 따지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 더 희귀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그 기념물이 셋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용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쉽죠. 일단 이건 많이 들어봤죠. 제가 졸고 계시는 분 위주로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조는 꼴을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 이럴 때 수업 뒤로 가라고 해요. 아니면 엎드려 뻗쳐. 요즘은 엎드려 뻗쳐는 못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시켰는데 지금은 찍힐까봐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갈까봐 그 짓은 못합니다. 천연기념물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천연기념물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 그새 검색을 하신 건가요? 원래 알고 있는 상식. 송무산 정의 분송. 좋습니다. 소나무네요 그건. 또 백년
백수. 그것도 식물이네요. 네. 또 그것도 식물이네. 또 저새, 그 동물, 큰악새도 있고, 수달도 있고, 통산개 있고, 삽살개 있고, 최근에는 저것까지 됐어요. 제주 흑돼지. 제주에 가시면 흑돼지 한 번쯤은 다 먹고 오시죠? 천연기념을 우리 먹고 있어. 맛있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 먹는 흑돼지와 요거는 구분해서 한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정보를 위해서 따로 엄격히 관리하고 식용 제주 흑돼지는 따로 또 한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식물도 나왔고 동물도 나왔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또 천연기념물인데 나오지 않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또 어떤 게 천연기념물이 있을까요? 그거 네. 그냥 동물로 그냥 넣어주죠. 아니겠지만 광물 그렇죠. 광물 종류 같은 것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독도, 천연기념물, 홍도 이런 거 천연기념물. 그리고 인천에 있는 저 백령도에 있는 무슨 해안 이런 것도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그러니까 이 기념물의 종류가 이렇게 국가로 가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요 안에. 그리고 이제 사적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오죠. 사적. 뭐가 사적일 것 같다 느낌이 오죠. 역사사자가 보통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자취 같은 것들, 건축물도 포함되고 무슨 성곽 같은 것도 포함되고 무덤도 포함되고 터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승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자를 다 잘 아시는 세대니까 명승 느낌이 어떤가 명승 경치 좋은 거. 그렇죠. 경치 좋은 거. 풍광이 아주 빼어난 어떤 지형 같은 것들을 또 기념물 중에 여기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걸 이 풍광 쪽을 특히 강조한 거는 명승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구분을 좀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는 요거 뺀 여기까지는 다 지정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정문화재.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설명 안 했는데 격 따질 때 이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쭉 갈수록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경복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적입니다. 궁궐 자체가. 근데 그 궁궐 안에 있는 특정한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건물들은 이걸로 가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건축물도 그렇고 수원화성 안에 있는 건축물도 그렇고 그것 자체는 다 사적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이것일 수도 있고 혹시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쭉 보면 배치상 보면 제일 밑에쯤에 있는 것 이게 느낌이 오죠. 왜 제일 밑에쯤에 놓았을까? 원인제가 이겁니다. 원인제가 지정문화재이지만 지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 자료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원인제가 이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충분히 다들 대화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왜 이거일까요? 문화재 원인제는 왜 이걸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원래 자리에서 옮겼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많이 맞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옮긴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형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원인들 다 새로 지었어요. 이 자재까지도 다 새로 지었지만 그거를 문화재로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좀 미안하고 양심에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재 자료라고 해서 좀 지정 보호는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문화재 자료로 하는데 남동구에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장도 포대지도 제가 기억 속에 이거인 것으로 현재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동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과 남동구에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를 대체로 다 잘 알겠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갔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묘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좀 있고요. 그 중에 아마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약간 좀 희미한데 그 월성 박씨 서창동. 서창동인가요? 그쪽은 아마 제 생각에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좀 보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묘역을 정비를 막 그냥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약간의 그 문화재청에서 좀 편의도 봐준 것 같아요. 안내판이 막 특별한 안내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가보면 좀 기분은 좋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건드립니다. 원칙상. 도시계획할 때 그거 빼놓고 해야 돼요. 근데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하얀 도화지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도화지에 뭐가 묻어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쪽을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얀 도화지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중에 해결하라고 해요. 거기 문화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너네가 해결해.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들이 좀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그냥 다 옮기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충돌이 있고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개발? 개발이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대화들이 좀 더 지금 활발한 시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강화를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멋있어요? 남의 사진 빌려봤어. 이 강화가 뭐 저것도 하나 그냥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일단 여기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데 강화가 뭐 아까도 우리 박진환 그 교수가 얘기할 때 가보고 싶은 100곳 중에서 아마 인천에 있는 곳 중에 선정되었을 때 강화 쪽에 뭐가 하나가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아마 원형이 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이 강화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 뭐 정치 얘기를 제가 굳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나쁜 그 습관이 있는 게 새로 이렇게 장이 되면 그거를 막 바꾸고 싶어 하죠.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축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지난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이 집행부에서 연계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화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가 인정해주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 시장 때 발표했는데 현 시장도 그거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하시는 높은 분들이 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까지 돌덩이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이 문화재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돌덩이가 아니다 이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돌덩이가 아닌데 설명이 참 답답하죠. 이 돌덩이가 아닌데 그런 거죠. 근데 높은 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자라고 해서 나가면 굉장히 보호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이 2014년 작년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걸 등재시키기 위해서 당시 도지사께서 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일단 뭐 고맙게도. 그래서 남한산성 다 한 번쯤 가보셨죠? 네. 특히 가보셨으면 그 위에를 쭉 다 돌았다 개념보다 그 앞에 있는 맛집 한방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맛집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많이 했고요. 잘 되는 집은 뭐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서울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세세하게 파악하셨던 한양도성, 이것을 또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게 희망적으로 된다면 아마 2017년쯤에 등재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가 등재될 걸로 희망하고 있냐면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될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에 사시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저건 소중한 거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잘 보존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면 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같은 거 막 하지 않아도 잘 보존 관리되고 또 외국인들이 뭐 관광으로 오더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약하니까 세계에서 인정한 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그거를 경쟁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유명했던 건데 유네스코가 인정해주는 세계유산이다 그러면 더 유명해져가지고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오고 뭐 또 자국이 그런 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격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막 경쟁을 해서요. 한 지금부터 쉽게 그냥 구분해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나라에서 세계유산 신청을 여러 개씩 막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치열하니까 특히 우리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저 위에 있는 땅 넓은 나라, 그 나라에서 그냥 마구 몇 개씩 신청을 해버리니까 유네스코 그쪽 관리하는 쪽에서 이제 그 규정을 바꿨어요. 한 국가에서 1년에 하나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재는 중국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국 중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데요. 조만간 중국이 1위가 될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면 너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땅도 넓어요. 역사도 오래되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역사가 짧지만 땅은 넓죠. 그러니까 거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쪽이 많지, 그러니까 세계유산이 좀 구분이 되는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둘 다 많아요. 중국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 뭐 얘기할 때 컨텐츠가 워낙 많은 나라에서 뭐 강화에 대한 본매용 하기 전에 서설이 지금 몹시 길어서 끝나갈 때가 다 돼가지 않나. 강화는 그냥 대충 다 잘 아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현황과 역사, 그리고 이제 강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또 이 개항과 강화도 이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세계유산을 마지막에 조금 더 소개하려고 했고요. 그
현재 강화를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세계유산 등재시킨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또 역사와 연계시키고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산과 연계시키더라도 그 세계유산을 그 등재할 때 뭐가 과연 어떤 문화유산이 어떤 뭐 지금 세계유산을 등재시키는데 그 안에 문화유산도 할 수 있고 자연유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된 유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강화에 가지고 있는 강화의 소재에 있는 유산들 중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제 부동산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세계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고인돌은 이미 세계유산이에요. 삼성단, 삼성단. 우리 위주인가요? 모르죠. 항상 자기 유지가 중요한 거죠. 삼성단 또 진보 돈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진보 돈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네. 삼성의 내외성, 삼성의 외성, 예. 고려음지에 그게 아직 못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개발해가지고 그쪽을 둘러싼 성벽도 전 예. 또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그냥 섬 전체를 네. 그 뭐 지역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섬 전체. 제주도 하면은 자연유산처럼 그것도 괜찮. 섬 전체를 하나로. 양이 박물관 경주만요. 전체. 여기에 저 강화에 땅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 봐요. 세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강화에 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개는 이제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이고 하나만 자연유산인데 그게 제주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화산 그 관련된 부분하고 용암동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경주도 다는 아닙니다. 경주도 거기에 세계유산이 2개가 있는데 석굴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 역사 유적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군데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도 그렇고 세계유산도 그렇고 핵심 문화재 부분을 하는 건 물론이고 그 핵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역을 설정할 때 아무래도 그 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제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인재가 쉬우니까 원인재가 이제 문화재인데 그 옆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원인재 옆에 땅을 우리가 본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돈도 많고 나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500층짜리 초고층을 짓겠다. 휙 지어버리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원인재는 없어지는 거죠. 그 원인재라는 것이 원래 문화재라는 것들은 처음에 만들 때 그 건축물 하나만 놓고 본다기보다 건축물로 했을 경우에 주변과 어우러진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뭘 하는 거거든요. 특히 성곽이나 왕릉이나 궁궐 같은 것들 그리고 집 같은 것도 그렇고 서원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뭐 어디 하나에 서울에 인천에 무슨 땅 하나 사가 내 집 짓듯이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거의 전문가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참성단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족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여부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단군 할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제단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이따 할 말이 없는데 또 강화가 또 이제 고려 궁궐터 말씀하셨고 고려 궁궐터를 지키던 성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화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였다는 거죠. 수도. 어쨌든 수도였다는 거. 짧은 기간이지만 수도였었고 수도로서의 시설을 다 갖추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의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또 뭐 많이 가보셨던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뭐 이런데 갑곶돈대 이런 것처럼 그런 진보돈대는 강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강화가 그 고려가 처음에 그쪽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왜 옮겼었죠? 몽골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싸워서 깨진 다음에 평지에서는 그냥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장기 항전을 이제 도모하면서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로 조선 시대에도 왕실이 이제 좀 위급해지면 그쪽으로 피난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설 그런 것들이 진보동대죠. 그런 독특한 어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보장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 이것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작업을 그러니까 강화의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잘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것인가 라는 작업을 아까 보여주었던 강화 고려 역사재단 쪽에서 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쪽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을 제시하시고 그러시면 그쪽에서 아마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이것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가도 나와 있습니다. 강화가 지금 그냥 우리가 이제 인천시 강화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995년에 경기도였었는데 경기도 소속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행정구역 나누기 하면서 인천으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뜬금없기는 하죠. 지도 보실 때 약간 뜬금없기는 해요. 어쨌든 현재 역사문화유산을 따지고 볼 때 인천에서 강화를 빼놓고 보면 이것도 제가 최근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보고 한번 정비해봤습니다. 강화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인천시 전체 면적의 40%가 넘어요. 재밌는 건 인구죠, 인구. 지금 현재 인천시 인구가 얼마쯤 된다고 그냥 혹시 300만 넘었나요? 통계로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안 넘었지만 곧 300만 넘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중에 몇 만이라고요? 6만. 면적은 40%. 이런 것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경영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어려워한다라고 말은 해요. 면적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른바 말하는 이렇게 손볼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세금은 이런 거에다가
또 거기에 문화유산도 많고 군사보호지역도 많고 그래서 세수는 그쪽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막 선동을 하면 연수구에 와가지고 왜 우리 세금을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맨 첫 쪽에 있던 것을 좀 이제 풀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시기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고려의 수도였었습니다. 몇 년간이게요? 횟수로 하면 39년, 만으로 하면 38년인데 이게 뭐 학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저게 만으로 할 때도 있고 풀어서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고 혹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여쭤보면 일제 강점 기간을 몇 년이라고 배우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36년. 지금은 몇 년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35년이라고 보세요. 만으로 그때 얘기해요. 줄여서. 좀 간지럽지만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38년에도 좋고 39년에도 좋은데 약 40년. 약 40년 수도였습니다. 수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도였던 도시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평양, 개성, 공주, 부여, 서울, 김해, 고령. 다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도라고 할 때 그 가야 같은 경우에 그게 수도였었느냐 이런 거는 잘 수도라는 명칭을 안 썼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김해 따지면 뭐 함안, 고령, 성산, 뭐 가야 뭐 다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빼놓고 했을 경우에 경주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 먼저 따지면 한양, 한성, 그리고 공주, 부여, 그리고 고려, 개성 정식 수도였던 곳은 그리고 강화, 그리고 조선 한양, 그 고구려 평양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강화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것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 현재도 전해지고 있고 역시 이 판목 자체와 이걸 보관하는 것이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시기와 장소도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그 보장처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올 때 이 부분이요. 정묘호란 때 강화로 임금이 피신하고 병자호란 때 임금이 원래 본인도 다시 강화로 오려고 했었다고 하죠. 근데 미처 도망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저렇게 세자림과 그 아들들을 강화로 피난하겠지만 이제 함락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죠. 지금 그 남아있는 그 돈대와 진보는 숙종 때 완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 숙종. 이것도 이제 요즘은 이분이 이제 사극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한동안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강화도령이라고 그래서 많이 그 했었죠. 철종. 철종이 약 5년? 약 5년 정도 거주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화도령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종과 비교했을 때 진정한 강화. 그리고 이 역사가 강화에 또 굉장히 우리 개항과 관련해가지고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최전선에서 감당했던 지역이 강화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나가냈던 곳이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강화가 꼭 강화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가가 이런 것들을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요즘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막 만들어요. 스토리텔링.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면 이 지역에 이런 것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지? 가보셨어요? 뭐 초진이 가서 한번 쓱 돌아보고 나옵니다. 방송부 와서도 그냥 슉 돌아보고 나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왜? 그것을 충분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의 아픔과 그런 전투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만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늘 다녀왔지만 그냥 갔다 오죠. 그냥 갔다 와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소중한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강화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강화는 뭐 엄청난 간척을 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도 그런 곳이죠. 이 간척의 역사가 강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강화가 간척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 이유. 몽골이 들어왔을 때 강도시대여서. 개용에서 많은 인구가 10만 정도 왔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아,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강화도에 대거 들어갔는데 거기서 땅이라는 것이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강화가 비옥하지 않은 땅은 아니 괜찮은 땅이었지만 워낙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륙에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거저 들여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간척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만이산이 어디죠 여기서? 여기인가요 여기? 만이산이 있는 곳도 다 매립해서 연결돼요. 지금 아직 매립 안 되는데 매립이 연결 안 되는데 요거 큰 섬치고 큰 섬은 요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죠. 보시면 저런 것들도 다 저렇게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이게 지금 무슨 섬이죠? 교동. 이게 성목. 여기에 있는 절에 가끔 많이 가시는 분들. 그 절에 왜 가시죠? 기도하러 가고 기도빨 받은 거. 그 얘기 다 써 있지 않나요? 가면은 누구 때문에 여기 도로가 잘났고 뭐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 절에 어느 분이 기도를 하러 많이 가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기도빨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굉장히 많이 간척이 된 곳이고 앞으로 모르죠. 또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면 이것도 또 간척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첫 화면에 보여줬던 그 노을이 지는 그 바다 이게 강화의 갯벌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거든요. 문화재 개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강화의 이제 문화재 현황을 이제 쭉 보시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뭔지는 알겠고, 보물도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저 보물이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 보물이 동사인지 부동사인지 다 봐주세요. 이거 수업 아닌데? 예, 그냥 강화에 보물이 11개가 있는데 저 중에서 동산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나요?
동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건 동산이다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동종. 뭐 좀 판단하기 뭐하시겠지만 동종, 철종은 동산 같고 우리 불상들은 이걸 어떻게 봐줘야 할까 굽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지금?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아닌데 왜냐하면 이런 불상들을요 사고 팔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보니까 서울 무슨 사찰 동상 불상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인천 무슨 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일이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석탑, 경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 약사전. 전등사가 보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게 문화재 명칭이요. 몇 년 전에 일괄 정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다 그냥 알고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앞에 보통 다 지명을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일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지명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지명을 다 넣으시죠. 그래서 강화 삼랑성, 뭐 강화 고려군지, 강화 부군지, 지성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로 만들었냐, 그리고 형태가 뭐냐, 부처의 모습이 뭐고 형태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좀 보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 일괄 정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요즘은 명칭을 보시면 대략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미 세계유산이죠. 그냥 뭐 어차피 제가 퀴즈 내봤자 선물도 안 드리지만 고인돌이 지금 세계유산인데 강화고인돌만 세계유산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네. 그럼 어디 지역의 고인돌만 화순하고 고창. 화순, 고창. 화순하고 고창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어디? 전라남도. 그냥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이 고창, 화순, 강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순서로 했는지. 강화가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고창과 화순은 고인돌 공원을 몹시 잘 바꿔놨어요. 근데 강화는 이제 강화에 있는 고인돌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게 이거죠. 이게 이제 제일 이쁘다고 하고 그러는 건데 나머지는 좀 떨어져 있죠. 많이 강화도에도 많이 있는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만 지금 이 앞에 서로 주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주인공으로 하면 이것 앞에 있는 건물이 뭐예요? 강화 역사박물관. 이것 때문에 그 강화 역사박물관은 글로 옮겨지는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원래는 저 갑곶동대 쪽에 있었는데 강화 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만화를 따온 건데 다 아시는 거죠, 이거? 초기에는 다 무덤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단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뭐 북쪽 지방은 어떻고 남쪽 지방은 어떻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탁자식과 바둑판식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해놨죠, 이게 고인돌.
저는 그냥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물론 이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려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이집트 쉽게 얘기해서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어? 그것도 이거랑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있나요? 뛰어나다는 생각. 그 시대의 문명인데 우리가 근데 과학적으로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뛰어났다. 그 시대에. 그건 되는데 지금 뛰어나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건 같은 그렇죠. 뭔가 다른 뭐 이 시기에 또 중국만 가도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왜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역사 공부할 때는 좀 어떻게 해줘야 힘이 나죠? 선조의 약간 선조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뻥뻥 좀 약간 쳐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해줘야 되죠. 뭐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원래 노비지간 출신이에요. 그런 걸 사실대로 얘기한다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이어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우리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럴 때 그게 과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집트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세계 4대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죠? 사마, 예. 인더스 문명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그 문명 지역의 국가들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 봐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뭐 엄청나게 그 사람이 잘 살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인들 비교할 때 이 훌륭한 거다 이 자체로 저런 거나 너 비교하지 마라. 이 자체로 이 시기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매우 힘들었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이때 했어요. 작년에는 이때 했는데 올해는 홈페이지 가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인돌 문화축제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로 몰아주기로 했대요. 뭐를 진달래 축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달래 축제 사람들 많이 먹을 때가 진달래 축제 얘기하니까 말들이 많아지시네. 그래서 이거를 얻었습니다. 제가 홍보해드리겠다고 하고 진달래 축제가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소가 근데 이제 뭐 고인돌 광장까지 다 하니까 가서 그냥 겸사겸사 받아간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인돌이 진달래한테 붙였구나. 고인돌 축제는 안 가도 진달래 축제는 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돈이 되는 문화재보다는 꽃이 안 나. 문화재보다는 꽃이. 꽃이 안 나. 문화재는 항상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미리 보여드릴게요. 미리. 작년에 했던 건데 올해도 비슷할 때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삼성장과 관련해서 하는 거죠. 네. 혹시 이 중에서 여기 올라가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까? 아직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여기가 좀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더 이상 관절이 나빠지기 전에 근데 의사들이 말이죠. 이 관절 관련해가지고 의사들도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서로 다른 말들을 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에 가시고 싶으시면 걸어 올라가셨다가 헬기 타고 내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그 전문가는 그 사람은 골다공증 전문가인데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추천을 해줘라. 등산, 줄넘기 막 이런 거 해요. 뭐가 정답인지. 그래서 저는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누가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거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걔가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 쪽도 다양한 쪽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저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제가 한 말이 옳은 말이야. 제가 100%한 말이 100% 맞는 말이야.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보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종합해서 이해하셔야지 뭐 누가 뭐 옳은 말이라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막 뿌리고 카톡 막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좋다고 그냥 카톡 뿌린 거야. 그거 다 뿌릴 필요 없어. 나 혼자 있고 물론 이제 정 보내주고 싶으시면 친한 친구한테 보내주시지만 마구 뿌리지 마세요. 짜증나요. 그렇죠? 마구 뿌리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는 관절 나빠지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세계유산 되고 나서 가시지 마시고 지금 한번 가보시는 게 행사 때 가시면 또 이렇게 예쁜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번 시장은 강화가 이제 수도가 됐습니다. 수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수도가 되었는데요. 수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반대했죠.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곤욕을 치렀어도 그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가는 거. 왜? 걔들이랑 타협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권력자 최이라는 사람이 옮겨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죽여가면서 옮긴 거예요. 예,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도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려운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만약에 저기 연수구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인천시청을 옮긴다. 그럼 찬성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중요한 시설 하나를 저쪽으로 옮긴다. 그럼 또 반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딸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강화에 성곽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성곽을 허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과 약 30여 년간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여 년간 싸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뭐라고 할까? 몽골과 싸워가지고 망하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붙어있는 나라는 대륙이랑 붙어있는 나라는. 항복할 때 조건이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없애는데 그게 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 몽골의 최대 판도. 우리가 이런 지도 보일 때 보통 다 최대 판도를 보여주죠. 고조선 최대 영역, 고구려 최대 영역, 발해 최대 영역. 근데 그건 최대라고 생각되는 추정 영역일 뿐이지 그때 누구도 이런 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조선 이런 영역 지도, 문화 지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누가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한때 좀 세력을 많이 확장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지도로 표현한다거나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측량도 안 되고 도로도 안 되고 어쨌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는 딱 이 색깔 달라요. 이렇게 이제 고려 궁궐이 있고 추정입니다. 추정. 그리고 이쪽에도 외성을 쌓았다라는 추정이 있고 근데 요거 가지고 학자들끼리 조금 약간 요즘에 어떤 게 외성이냐 뭐 이런 걸 놓고 논쟁이 있어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어떤 게 뭔지는 아직 다 학자들끼리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궁궐이 있었고 궁궐을 지키는 성곽들을 쌓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지금 일부 남아있다. 여러분이 가신다면 그런 것들을 보시고자 생각하시면 일부 볼 수 있어요. 일부. 이런 그 강화 산성과 성곽 산성 위에 외성 그런 것 중에 일부가 이런 변천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중요 국방 유적 복원 정화 사업. 이게 이제 박모 전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중요 국방 유적을 좀 이렇게 복원 정비해라 이런 지침을 쭉 내려가지고 서울에 아까 얘기했던 한양 도성도 그때 일부 좀 이렇게 막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막 전쟁 치르고 뭐 개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무시하고 막 파헤치고 부셔버리고 그랬던 거를 일정 부분 정비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분의 공적이 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가실 때 이런 지역을 다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마 오실 때 빨리 올라오셔야 차가 안 막히니까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강화 외성 쪽의 일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요거 보여주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말이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건설 행위를 할 때 그 지역에 문화재가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조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지표 조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땅 껍데기를 조사를 해가면서 뭐가 있는지 전문가들은 또 그게 보인대요. 쭉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옛날 지도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있다고 생각되면 발굴을 해야 돼요. 최소한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굴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가지신 분들이 약간 좀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럽 국가는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 훨씬은 아니구나. 우리 형제 나라라고 요새 많이 얘기했던 그 터키 같은 데도요. 거기가 터키 가보신 분 계세요? 터키 가보신 분? 가보셨네. 할 말이 없네. 저 못 가봤거든요. 가보고 싶은 국가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간 거세요. 가보고 싶은 국가. 진짜 거긴 뭐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고 중에 보고인데 거기서도 이런 문화유산들 때문에 건설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시민들이 덜 반발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강해요. 공사하는데 막 2, 3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현재 그 명칭이 이제
강화, 고려, 궁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궐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다 조선시대 것이고 저것도 이제 저건 완전히 새로 만든 거죠. 지도부가 새로 만든 거고요. 근데 요새 또 학자들 중에서 궁궐의 핵심 지역이 여기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지도를 가지고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땅을 못 파봤어요. 그 땅을 파봐서 적어도 궁궐터라고 생각이 되면 그 궁궐에 걸맞은 그런 그 어떤 토지 정리나 아니면 남아 있는 주춧돌들 돌에 어떤 쌓여 있는 흔적들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제 뭐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이런 유형 문화재가 따로 있고 저런 거.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적당히 끊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진정한 강화 도령일까? 철종과 비교했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부러 써놨으니까 이걸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종은 몇 년 정도 강화해서 5년 정도. 고려 고종은 몇 년 정도 강화해 사셨습니다. 13년간 산수니까 하고. 고려 고종은 한 약 40년 정도 강화해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도 거의 30여 년 사시다가 거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릉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런 표현을 쓰자면 진정한 강화도령은 고려 고종이죠. 이건 선원사터고요. 해인사도 보통 다 가보셨죠, 한 번씩. 네. 이것도 보시고. 고려 왕릉이라고 생각되는 게 강화에 현재 확실하게 인정받은 곳은 4곳 있죠, 4곳. 그 중에 이제 위에부터 따지면 21대 임금인 희종, 그리고 22대 임금인 강종의 왕의신 원덕태후 유씨, 그리고 고종, 그리고 고종의 아들인 원종의 왕후,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그거다라고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4곳이 있고요.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석실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왕릉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다 도굴이 워낙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확증을 못하고 있어요. 위치는 뭐가 있게 되고요. 여기도 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려궁지 가다가 보면 그 입구에 있는 것이고 그분과 관련된 사당이고요. 이거는 연미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좀 멀어서 아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따졌을 때. 여기는 처음에는 그 고려 때 유명한 그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립교육기관이 원래 개경에 있었는데 강화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남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정묘호란 때 강화 조약을 체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실 확률이 높은 곳인데 역시 고려공지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는 곳인데 용흥궁 한자를 다 잘 아시니까 용용자에다가 일어날 흥자 그래서 용이 일어난 곳이라는 뜻이죠. 철종께서 사시던 이 글자만 한번 읽어보고 그냥 시간 관계상 뜻을 정리를 하고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듣고 하고 이렇게 끝낼까 하는데 이게 흥선대원군께서 전국의 100여 곳에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척화비인데 이제 고종이 본격적으로 친정을 하면서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뭐 한 30여 개인가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침검 비전직화 주화매우. 훌륭하십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저기 있죠 뜻은? 보실 건가요? 이건 외교장각. 이거 2011년에 여기가 좀 많이 뜨거웠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지금 있는 건물은 이제 복원을 한 거고요. 그 이른바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이렇게 뭐 세계 각국에 침략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약탈해 갔죠. 약탈해 가서 이게 2011년에 이른바 KTX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우리한테는 KTX니까 그거를 프랑스가 해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주겠다고 안 준 이유가 그 사서가 한국은 그걸 보존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줬다. 이런 그 말을 했다가 지금 2011년에 최종적으로 거의 다 반환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지 않고 대여라고 표현해요. 장기 대여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반환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잘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초지대교로 가면 그 입구에 있는 초지진이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많이 다 가보셨을 것 같고요. 강성도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까 건 병인야교 때 약탈해갖고 이거는 신민야교 때 그 장군 길을 미국 애들이 약탈해갔었는데 이것도 역시 장기 대여 방식으로 반환해갔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건 그냥 학문적인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곳을 그 조약을 체결했던 곳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옛 터라고 하는 이 표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게 서문 앞쪽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부러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뭐 당일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중에서 몇 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의 세계유산 11곳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각 지방에서 세계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게 등재시키려면
잠정 목록이라는 것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거기에 올려있는 것만 현재 17곳이고 강화는 아직 여기가 없습니다. 이거가 후발 주자인데 이제 이게 쭉 있지만 반대하는 곳도 있고 뭐 찬성하는 곳도 있고 또 약한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뭐 인천시가 추진한다면 그거는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 그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힘있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줄 친 거하고 안 친다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편집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조금 그 세계 유산하고는 다르죠. 이게 무슨 협약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유네스코 회원국들 중에서 무슨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협약에 가입을 해서 발효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은 다른 협약이고 이건 또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에 의해서 또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또 등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쭉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농악이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매사냥. 근데 이 매사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사냥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서 이때 10몇 개 국가가 한꺼번에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협약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까 말했던 격 이런 거 따질 때 세계유산이 제일 좀 앞서 있고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무형문화유산, 그 다음이 기록유산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번 과정을 거치면 일단 보존 관리가 잘 돼요. 상대적으로. 뒷부분은 그냥 어차피 답사하시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생략을 했고요. 강화를 보실 때 핵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해하시고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전문가들의 말을 저도 이제 들으면 일단 그 우리의 그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관련된 그런 문화유산인 참성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옛 고려 수도였던 것을 강조해서 하는 한 방향 그리고 수도를 방어하고 또 중요한 어떤 다른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요새처, 보장처로서의 관련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 개를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는 잘 전략적으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주도 석굴암은 따로 있지만 강화도 고인돌은 따로 이미 있으니까 따로 있지만 경주도 5개의 지구를 묶었어요. 남산지구, 월성지구 아주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산은 이것과 관련된 중요 유산이고 이 유산은 이것과 관련된 중요 유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서 소개하는 게 그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내 아이가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강화를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와 유산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이런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